아들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님, 듣고 계십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살인 미수, 제 아들 민석이가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민석이가 사람을. 자세한 내용은 내일 출석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4평 쪽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과 쏟아진 소주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사람을 죽이려 했니?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계속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도 사치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하루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58살의 몸이 20대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저녁 7시 쪽방촌 계단을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도 숨이 찹니다. 비좁은 복도에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어요. 누군가의 TV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오고 어디선가 부부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방문을 열자 4평 남짓한 공간이 저를 맞이합니다. 작은 냉장고 위에 전기밥솥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이불 한 채. 이게 제 전부예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소주 2병이 전부입니다. 밥은 아침에 지은 게 남아있고 반찬은 김치면 충분하죠. 2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찬밥을 퍼서 김치 몇 점 올려 먹습니다. 씹을수록 목이 메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소주잔에 술을 따릅니다. 싸구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거립니다. 벽에 붙은 달력을 봅니다. 오늘이 11월 23일. 민석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받은 게 3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돈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어요.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결국 한 달 생활비를 쪼개서 보내줬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2번째 잔을 비웁니다. 지갑을 꺼내 안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른 반으로 찢어진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5살짜리 쌍둥이 아들 중 한 명만 나와 있습니다. 민석이에요. 원래는 4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쌍둥이 민석이와 민준이. 이혼하던 날 아내가 사진을 반으로 찢었어요. 당신은 민석이를
나는 민준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진도 반씩 나눠갔죠.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인 민석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고집, 아니 집착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선택이었는지 20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사진 속 민석이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앞니가 빠진 자리로 혀를 내밀고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28이 되어 조폭이 될 거라는 걸. 제 손에서 자란 아들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걸. 민석아.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립니다. 아빠가 잘못 키웠다. 아빠가 너를 망쳤다. 미안하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두 번째 병을 따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민석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무심하게 흘러나와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곰팡이 핀 천장, 벗겨진 벽지, 새어나온 녹물 자국. 이 방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민석이도 이런 곳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저와 함께 이 좁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돈은 늘 부족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민석아, 내가 삐뚤어진 게 당연하지. 세 번째 잔을 비우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스팸 전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피의자 강민석의 보호자이신가요?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석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네, 제 아들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소주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가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제 아들이? 아니야. 속으로 부정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걸. 사진 속 민석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5살 때 그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처가 데려간 쌍둥이 동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민석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반으로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 이 순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갔습니다. 민석이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5살 민석이가 보이고 눈을 뜨면 살인미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일은 나가야 했어요. 하루를 쉬면 밥 한 끼를 거르는 게 제 인생이니까요. 현장 반장이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3층 바닥 작업 들어간다. 레미콘 들어오면 바로 타설 시작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낍니다. 오늘따라 장갑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끼지도 못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식당으로 들어가니 인부들이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식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야, 저거 봐. 요즘 검사들 정말 젊네. 옆 테이블 누군가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검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각진 얼굴, 그리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금융 사기 조직을 검거한 것으로 피해액만 500억 원에 달합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서민중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어젯밤 제가 붙들고 울었던 사진 속 아이 민석이와 똑같았어요. 아니, 민석이만이 아닙니다. 민준이, 쌍둥이 동생 민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야, 강씨,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동료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점심은 꼭 먹어야 해. 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화면은 이미 다른 뉴스로 넘어간 뒤였어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민준,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준이가 검사가 됐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TV 뉴스에서 아들을 봤어요. 그것도 검사라는 이름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했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검게 그을린 피부, 주름진 이마. 이런 아버지를 두고 민준이는 검사가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민준 검사를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대법대 수석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한그룹 서재혁 부회장 양아들, 금융범죄 전문 검사로 주목. 기사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대, 사법시험, 대한그룹.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민준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민준이, 기자회견하는 민준이. 전부 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그룹 서재혁 부회장, 8살 아들 입양. 인연을 소중히 여겨. 기사에는 어린 민준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8살. 제가 이혼한 지 3년 뒤였어요. 전처는 그때 재혼했던 겁니다. 그것도 재벌가에. 그리고 민준이를 새아버지의 양아들로 만들었어요.
서재혁 부회장은 아내의 아들을 진짜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내 아들을 키웠다고요. 그 남자가 민준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아버지는 절대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요. 화장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과 핸드폰 속 민준이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똑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됐을까요? 민준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석이는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말이에요. 야, 강씨, 작업 들어간다. 밖에서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레미콘이 들어오고 콘크리트를 붓고 고르는 작업. 평소에 하던 일인데도 오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삽질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아빠 얼굴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저 같은 친아버지는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겠죠. 그게 당연합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요.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받아들고 현장을 나왔어요. 봉투 안에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돈을 받으면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15만 원. 민준이가 입고 있던 정장값도 안 될 겁니다. 버스를 타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제가 민준이를 데려갔다면 어땠을까요? 민준이도 이쪽 방에서 자라며 고생했을까요? 아니면 민준이는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어떻게든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민석이는 만약 민석이를 전처가 데려갔다면 민석이도 지금쯤 검사가 되어 있었을까요? 재벌가 양아들로 자라며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민석이도 살인미수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제가 모든 걸 망친 겁니다. 민석이를 데려와서 망쳤고 민준이를 보내서 버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준이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많이 컸습니다. 턱선이 단단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눈빛 어딘가에서 5살 때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끄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민석이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경찰서로 살인미수 혐의로 잡혀 있는 아들을 만나러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법정에서 민준이를 볼 수도 있을까요? 검사가 된 동생과 범죄자가 된 형이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서울이 넓은데 무슨 확률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준이는 경제사건 담당이라고 했고 민석이는 폭력사건이니까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내일 민석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까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강남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입었던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씻기는 했지만 시멘트 냄새가 몸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어요. 경찰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민석이 아버지십니까? 형사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조사실로 오시죠.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의자 강민석은 11월 21일 밤 11시경 강남구 논현동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간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들렸어요.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 찔렀고 말을 듣는데 귀가 멍멍했습니다. 소주병으로 목을. 우리 민석이가. 보호자님?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체포됐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면회는 10분만 가능합니다. 유치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발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유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강민석, 면회 나와.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철창 뒤로 한 남자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눈두덩이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수염이 자란 턱,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철창에 손을 얹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왔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사람을? 왜요? 궁금해요?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요. 세상이 다 화가 나서. 그 새끼 얼굴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창 너머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멍든 얼굴 속에서도 어린 시절 민석이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5살 때 제 등에 엎여 웃던 그 아이가.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서. 그만해요. 민석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감옥 갈 거예요. 길면 10년, 짧으면 7년.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 변호사는 선임했니? 아빠가 돈을 모아서라도. 국선 변호사 붙어요. 돈 쓰지 마세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재판에 갈게.
끝까지 지켜볼게. 제 말에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서서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어요.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님, 기소는 확정입니다. 곧 구치소로 이송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했어요.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 왜 그걸 물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어떤 검사가 제 아들을 기소할지.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됩니다. 담당 검사는 잠시 멈춘 형사가 이름을 읽었어요. 서민중 검사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형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넘쳤어요. 서민준, 어제 TV에서 본 그 검사, 쌍둥이 동생 민준이, 혹시 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있는 검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폭력사건 전담하는 검사예요. 왜 그러십니까?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은 대체 저에게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를 만나게 하려는 건가요? 그것도 법정에서 한 명은 피고인으로 한 명은 검사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석이는 유치장에 갇혀 있고 민준이는 민석이를 기소할 검사입니다. 20년 전 제가 쌍둥이를 나눠서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나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가족 사진을 다시 봤어요. 민석이가 있는 반쪽.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유치장의 민석이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나머지 반쪽. 민준이가 있는 그 반쪽에서는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반쪽만 남은 가족을 그리워했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면 기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검사 서민준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소장을 피고인 강민석이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겠죠. 기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그날까지 3주가 남았어요. 현장 일을 나갔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삽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동료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반장이 한 번은 화를 냈습니다. 강 씨, 요즘 왜 그래? 정신 차려.
다칠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법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민준이가 기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석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12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옷장을 열었어요. 헌 작업복 몇 벌과 낡은 점퍼만 있었습니다. 법정에 갈 만한 옷이 없었어요. 결국 20년 전 이혼할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배가 나와서 단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20년 사이에 몸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국 안에 입던 회색 스웨터만 입기로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굽은 어깨.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면도도 깨끗이 했어요. 그래도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지갑을 챙기고 방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환승을 2번 해야 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유독 눈에 띄었어요. 헌 스웨터에 낡은 바지를 입은 노인.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대리석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지났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가방을 열어보였어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찢어진 가족 사진뿐이었습니다. 417호 법정이 어디입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4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법정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415호, 416호를 지나 417호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된 무거운 문이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높이 자리 잡고 있었고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변호인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옆문이 열리며 검사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검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검사석으로 걸어가는 모습. 단정한 걸음걸이, 곧은 어깨, 그리고 그 얼굴. 민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 TV에서 본 것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검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남자. 파란색 구치소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는 민석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 없었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와 민준이 시선이 마주쳤어요.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2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쌍둥이처럼 닮은 두 남자가 법정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펜을 집어들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정을 지우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미소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성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석입니다.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15일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를 봤어요. 검사, 기소 내용을 낭독하세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석은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피해자 김성호의 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는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며 기소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소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민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님. 민준이가 멈춰서서 민석이를 봤어요. 우리 닮지 않았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법정 모독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민준이를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닮았는지.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턱 근육이 씹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과 본 검사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번에는 소란이 더 컸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혈육은 없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강민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옆 좌석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피고인 보호자, 괜찮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이도 민준이도 저를 봤어요. 민석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민준이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마주친 아버지와 아들. 민준이 눈에 잠깐 무언가 스쳤어요.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지웠어요.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법정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민석이와 민준이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쌍둥이 아들. 한 명은 범죄자, 한 명은 검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청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무능한 아버지. 제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귓가에 민준이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법 앞에서 혈육은 없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복을 벗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20년 전 헤어질 때 5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시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앞서 걸어갔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나무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12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준이가 벤치 한쪽 끝에 앉았고 저는 반대쪽 끝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형만 데려가셨습니까?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왜 쌍둥이 중 한 명만 선택하셨습니까? 민준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차갑게 말하려 애쓰지만 감정이 새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남이어서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민석이가 먼저 태어났어. 5분 차이였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장남은 아빠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민준이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5분 차이로 하나들은 버리고 하나들은 데려간 겁니까? 버렸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가 너를 데려간 거지. 같은 말 아닙니까? 민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선택한 순간 저는 버려진 겁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물었어요. 왜 이혼하셨습니까?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3월 민석이와 민준이가 5살 때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내와 아이들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어. 말하고 나니 입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갔고 그 장면을 목격했어. 머리가 하얘졌어. 그 남자를 때렸어. 어머니도 밀쳤고 애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민준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어.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나도 화가 나서 그러자고 했어.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었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었어. 나는 돈이 없었고 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겁니까?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을 짐짝처럼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쌍둥이를 나눠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한 명씩. 가족 사진도 반으로 찢었습니다. 민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에 장남인 민석이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그래서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손에 자란 형은 지금 무슨 꼴입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형을 망친 건 아버지입니다. 가난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형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찰 조사 기록 다 봤습니다. 형의 전과 기록도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었고, 고등학교는 중퇴했고, 20살부터 폭력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뭘 하셨습니까? 술이나 마시고 방치하셨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석이가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 저는 때렸습니다. 설명도 듣지 않고 무조건 때렸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형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당했어요. 동생은 얌전한데 넌 왜 그러니? 동생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넌 왜 이 모양이니?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말이 칼처럼 저를 찔렀어요. 하나하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빠도 힘들었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 민석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것만으로도 버거웠어.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 변명이 아니야. 그냥 아빠도 처음이었어.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어요. 갈색 낙엽이 벤치 주변을 맴돌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구형할 거니? 징역 7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 부위를 찔렀고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관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형인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검사가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면 그건 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봐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형 만나줄 수 있니? 한 번만.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사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형제잖아. 아니요. 검사와 범죄자일 뿐이에요.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나가려 했어요. 저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20년 동안 미안했어. 너를 보내서 미안하고 형을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해. 다 아빠 잘못이야.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는 행복하게 살았니? 그 질문에 민준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곧은 어깨, 단정한 걸음걸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손을 비벼봤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감옥에 있고 민준이는 등을 돌렸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찢어진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5살 민석이가 웃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석아. 아빠가 너를 망쳤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반쪽, 민준이가 가지고 있을 사진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민준이도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작에 버렸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태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강민석 피고인의 국선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긴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잠시 뵙고 싶은데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책상 2개와 서류 더미가 가득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변호사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민석 씨가 구치소에서 이걸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공책을 건네받았습니다. 겉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구겨진 모서리, 얼룩진 페이지, 오래된 일기장 같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민석 씨가 10년 동안 써온 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보호자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삐뚤빼뚤한 글씨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동생을 찾았다. 서민준. 성이 바뀌었더라.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고 기사가 났다. 사진 속 동생이 웃고 있었다. 부러웠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석이가 동생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래 기사를 스크랩하고 사진을 보며 부러워했다는 것도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조직 일로 돈을 좀 벌었다. 50만 원. 동생 검사 임용 축하한다는 의미로 혼자 소주를 샀다. 편의점 앞에서 마셨다. 동생아, 축하해. 형이 자랑스럽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석이가 혼자 편의점 앞에서 동생 축하한다고 소주를 마셨다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동생 관련 기사를 오려붙인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2021년 9월 5일. 조직에서 싸움이 있었다.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동생이 나온 신문 기사를 봤다. 동생아, 형 같은 인간들 다 잡아넣어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동생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 혼자 간직했던 마음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날짜를 보니 사건 전날이었어요.
내일 큰일을 칠 것 같다. 조직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뭔가 폭발할 것 같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라도 잘 살아줘. 그게 형한테는 위로가 돼. 사랑한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서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민석이가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몰래 응원하고 사진을 모으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자기는 망가져 가면서도 동생이 잘 되는 걸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석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걸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들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글씨 하나하나가 민석이 마음이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이 일기장 내용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형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아줄까요? 아니, 받는다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형이 널 사랑했어. 10년 동안 널 응원했어.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더 괴로워할까요? 형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검사가 사실은 형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형이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일기장 표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10년간의 기록, 형의 사랑, 혼자 간직했던 그리움.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징역 7년을 구형할 거예요. 법정에서 차갑게 말할 겁니다. 감정 없이 냉정하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민석이는 그 순간에도 동생을 사랑할 거라는 걸, 형으로서 동생이 검사 일을 제대로 하는 걸 자랑스러워 할 거라는 걸이요. 벤치에서 일어나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옆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5살 민석이, 일기장 속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28살 민석이, 그 사이 23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석이 일기장을 매일 읽었어요. 페이지가 닳아 해질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 읽었어요. 민준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를 걸려다가도 멈췄습니다. 형의 사랑을 전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민준이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걸까? 최종 공판 날이 왔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이었어요. 전날 밤 눈이 내려서 거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지난번보다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재판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10시 정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이어서 민준이가 검사석에 앉았어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이 흔들림 없이 움직였어요. 교도관이 민석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민석이가 더 야위어 보였어요.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구형,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구형하시죠.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사건 개요, 범죄 경위, 피해자 상태, 모든 것이 정확하고 냉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정에 민준이 목소리만 울렸어요.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석이를 봤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하시죠.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어요. 피고인의 반성, 가정환경의 어려움, 선처 호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민석이는 유죄고 중형을 받을 거라는 걸.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갑찬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사실이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석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시선을 검사석의 민준이에게 돌렸어요. 검사님, 아니, 민준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여다 말고 멈췄어요. 민준이 어깨가 굳었습니다. 형이 미안하다. 민석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 동안 못 봐서 미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만나서 미안해. 형이 범죄자가 돼서 내가 형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뺨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어. 형은 내가 검사가 되는 걸 봤어. TV에 나올 때마다 봤고 신문 기사 날 때마다 스크랩했어.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밤마다 봤어.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망했지만 내가 성공해서 진짜 행복했어. 편의점 앞에서 혼자 소주 마시면서 내 합격 축하했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민준이 손이 떨렸어요. 펜을 놓쳤습니다. 책상에 떨어진 펜이 소리를 냈어요. 형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검사로서 범죄자들 잡아넣는 거 멋있어. 형 같은 인간들 다 잡아넣어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이제 형을 처벌해라. 그게 내 의무니까. 형은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목이 메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힘들었던 거야. 형이 삐뚤어진 건 아버지 탓이 아니야. 형이 약해서야.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민준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작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20년 만에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형이 널 사랑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우리 동생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형? 민준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복 소매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아, 소리쳤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빠가 잘못했다. 벽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너를 망쳤어. 아빠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미안하다, 민석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미안해. 너를 버려서 미안하고 형제를 갈라놓아서 미안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방청객 중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민준이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형 만나고 싶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할게요. 내일이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방청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검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민석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징역 6년. 민준이가 구형한 7년보다 1년 짧았어요. 판사가 최후 진술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든 7년이든 민석이는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판결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다는 짧은 문자였어요.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검은색 패딩.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여자, 할머니 혼자 온 듯한 노인,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직원이 불렀고 민준이와 저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유리창이 있었고 양쪽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유리창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지난번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민준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도 반대편 전화기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형제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손이 떨렸고 민석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오랜만이야.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20년 전 어릴 때 짓던 그 미소였어요. 형제가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뒤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일기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보내줬고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표정이 굳었지만 민준이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응원해준 형에게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바닥을 마주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가족사진 반쪽을 꺼내 민준이 어깨 너머로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있는 반쪽이었어요.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있는 반쪽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민준이가 두 사진 조각을 맞춰봤어요. 찢어진 선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5살 쌍둥이가 나란히 웃고 있는 가족사진.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어요. 민준이가 유리창에 사진을 갖다 댔습니다. 민석이가 유리 너머로 사진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완전한 가족사진. 그때는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면회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 밖 공원 벤치에 민준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형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어요.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매달 민석이를 면회 갔어요. 저도 함께 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 식구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석이는 교도소 안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교재를 넣어주고 공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술을 줄였습니다. 소주 대신 우유를 사서 마셨어요.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나올 때까지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민준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어요. 민준이 회사 이야기, 제 현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다음 달에
부장검사로 승진한다고 말했어요. 축하한다고 했더니 민준이가 웃으며 형한테 자랑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쪽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찢어진 사진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맞춰서 코팅을 해줬습니다. 찢어진 선이 그대로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옆에는 민석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과거와 현재, 잘못과 용서, 헤어짐과 재회,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지울 수 없었어요. 민석이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가면 제일 먼저 벚꽃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5년 반 뒤면 볼 수 있다고, 형이 감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셋이서 벚꽃 보러 가자고 했어요. 여의도든 어디든.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리창에 봄 햇살이 비쳤어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처럼 금이 가 있지만 붙어 있는 가족.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